2026년 1월 24일 오전 10시 32분 뉴욕 상품거래소 전광판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현물 가격 온스당 100.14달러. 1980년 이후 46년 만에 다시 본 세 자릿수였습니다. 거래소 바닥이 순간 조용해졌죠. 트레이더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촛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 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런던의 남은 재고 확인해. 지금 당장. 불과 2년 전만 해도 은값은 온스당 20달러였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귀금속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인 26일 은값은 117.6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 만에 5배가 뛴 겁니다. 언론은 안전자산 선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익숙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은인데 중국 상하이 거래소에서는 온스당 140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뉴욕보다 거의 40%나 비쌌던 겁니다. 같은 금속인데 왜 나라마다 가격이 다를까요? 더 이상한 건 재고였습니다. 뉴욕 코맥스 거래소 금고에 쌓여있던 은은 2019년 3억 온스에서 2025년 말 5천만 온스로 줄었습니다. 80%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독일 BMW 배터리 공장 구매팀장은 매일 아침 은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 물량 확보 가능합니까? 답은 한결같았죠.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배기입니다. 마트에서 쌀 사는데 3개월 기다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가격은 100달러. 금고는 텅 비는데 종이 증서는 여전히 수억 장이 거래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왜일까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100달러 돌파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종이시장과 실물시장이 분리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은에 단 1g이라도 투자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전기차를 타거나 태양광 패널을 쓰거나 스마트폰을 쓴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오전 10시 32분 그 순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33번지 코맥스 거래소 건물 3층 트레이딩룸.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트레이더들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아침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 32분 17초 화면 하나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현물 가격 100.14달러. 한 트레이더가 소리쳤습니다. 세 자릿수 찍혔어요.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화면을 다시 확인해줘.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100달러를 넘긴 겁니다. 1980년 은값이 온스당 49달러를 찍었을 때 이후 46년 만에 처음 보는 세 자릿수였습니다. 당시엔 헌트 형제의 시장 조작 때문이었죠. 그들이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매집하며 가격을 띄웠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 이후 은값은 다시는 50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잠깐 48달러를 찍은 게 전부였죠. 그런데 2026년 1월 24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조작도 아니고 투기 세력도 아닌 상태에서 은값이 100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거래량이었습니다. 평소 하루 거래량이 5천만 온스 정도인데 그날은 1억 5천만 온스가 넘게 거래됐습니다. 3배입니다. 누가 그렇게 급하게 샀을까요? 데이터를 뜯어보니 아시아 바이어들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귀금속 딜러는 그날 오전 혼자서 100만 온스를 매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어치입니다. 인도 뭄바이의 한 펀드는 200만 온스를 주문했습니다. 중동 국부 펀드도 가세했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종이 증서가 아니라 실물 인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가 아니라 금고에 넣을 은덩어리를 원했던 겁니다. 프리미엄 20%를 얹어서라도 말이죠. 시장 가격이 100달러면 120달러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ETF와 선물을 거래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편한 방식이죠. 같은 은 시장인데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양은 실물을 움켜쥐려 했고 서양은 여전히 숫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6일, 은값은 117.6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 만에 17%가 더 오른 겁니다. 2024년 1월, 온스당 20달러였던 가격이 2년 만에 5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금값도 올랐습니다. 온스당 5,110달러, 2024년 2,000달러에서 2.5배 상승이었죠. 하지만 은의 상승률이 훨씬 가팔랐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뉴욕에서 은값이 117달러로 표시되는 그 순간, 중국 상하이 거래소 화면에는 160달러가 넘는 가격이 떠 있었습니다. 거의 40% 차이입니다. 같은 은인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은 독특한 금속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처럼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구리처럼 산업 필수재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금고에 쟁여놓습니다. 금값이 오를 때 은값도 따라 오르는 이유죠.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전기 전도성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거든요. 구리보다 6% 높습니다. 그래서 은값은 항상 금값과 구리값 사이 어딘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골드, 실버,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비율이죠. 역사적 평균이 50대 1입니다. 금값이 2,500달러면 은값은 50달러 정도가 적정하다는 뜻입니다. 2024년 초만 해도 은값은 온스당 2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금값이 2,000달러였으니 골드, 실버 레이시오가 100대 1이었던 겁니다. 은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저평가된 상태였죠. 전문가들은 그때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비율은 지속 불가능하다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은값은 천천히 올랐습니다. 30달러, 40달러, 50달러. 금값도 함께 올랐지만 은의 상승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2025년 여름, 은값이 70달러를 넘었을 때도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열이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은인데 나라마다 가격이 달랐던 겁니다. 뉴욕 거래소에서는 70달러로 표시되는데 중국 상하이 거래소에서는 90달러가 넘게 거래됐습니다. 거의 30% 차이였죠. 왜 그랬을까요? 상하이 거래소는 반드시 실물로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이 증서로 장난칠 수 없습니다. 실제 은덩어리를 금고에서 꺼내 트럭에 싣고 배송해야 합니다. 반면 뉴욕과 런던 거래소는 대부분 현금 결제로 끝납니다. 실물을 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정산하시죠 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욕 가격은 종이 증서 가격이고 상하이 가격은 진짜 은덩어리 가격이라는 겁니다. 종이와 실물의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내내 이 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20%에서 30%.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40%까지 벌어졌죠. 베이징의 한 자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가격은 가짜고 상하이 가격이 진짜다. 동양의 거대 자본은 서구에 조작된 종이 가격을 비웃으며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전 세계의 실물 은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한 귀금속 딜러는 중국 본토 바이어들이 캐나다산 은발을 프리미엄 20% 얹어서 사간다고 증언했죠. 런던 귀금속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 구매자들이 유럽 금고에 쌓인 은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확보 자체가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아시아 자본은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들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은값이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이었습니다. 평소 하루 5천만 온스 거래되던 시장에서 그날은 1억 5천만 온스가 거래됐죠. 3배입니다. 더 놀라운 건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니 매수 주문의 80%가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중동 국부 펀드.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실물 인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종이 증서 필요 없다. ETF 필요 없다. 금고에 넣을 은덩어리를 원한다. 프리미엄 20% 얹을 테니 당장 배송하라. 이게 그들의 주문이었습니다. 시장 가격이 100달러면 120달러를 내겠다는 얘기죠.
상하이의 한 귀금속 딜러는 그날 오전 혼자서 100만 온스를 매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어치입니다. 주문서에 쓴 조건은 단 하나, 실물 인도 필수, 현금 결제 불가, 런던 금고에서 직접 꺼내 상하이까지 보안 운송하라는 거였죠. 인도 뭄바이의 한 펀드는 200만 온스를 주문했습니다. 3천억 원어치입니다. 역시 실물 인도 요구였습니다. 중동 아부다비의 국부 펀드도 300만 온스를 매수했죠. 이들은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반면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ETF와 선물을 거래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 수 있으니 편하죠. 수수료도 낮습니다. 실물을 직접 보관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ETF는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미국의 한 ETF가 감사에 걸렸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던 은의 30%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부에만 있었고 금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내 ETF는 괜찮을까? 혹시 내 은도 장부에만 있는 건 아닐까? 서울 강남의 한 투자자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보유하던 ETF를 전량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 실물 은바 100온스를 샀죠. 프리미엄 15%를 얹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재고였습니다. 뉴욕 코맥스 거래소 금고에 쌓여있던 은은 2019년 3억 온스였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약 9,300톤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 재고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억 5천만 온스, 2022년 2억 온스, 2023년 1억 5천만 온스, 2024년 말에는 1억 온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재고는 5천만 온스까지 줄었습니다. 2019년 대비 80%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금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었던 거죠. 런던 금속거래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1억 5천만 온스였던 재고가 2025년 말 2천만 온스로 줄었습니다. 85% 감소입니다. 큐리히, 싱가포르, 홍콩 금고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종이 증서는 여전히 수억 장이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고는 비는데 영수증은 계속 찍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추정치로는 실물은 1온스당 종이 청구권이 66장 존재합니다. 여러분, 66장입니다. 금고에 은이 1온스 있으면 그걸 담보로 영수증 66장을 발행해서 판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행 예금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금자들이 은행에 1,000억 원을 맡깁니다. 은행은 그중 990억 원을 대출로 내보냅니다. 금고에는 10억 원만 남겨놓죠. 평소에는 문제 없습니다. 예금자들이 동시에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뱅크런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전원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옵니다. 내 돈 내놔. 은행은 10억 원밖에 없는데 1,000억 원을 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지금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실물은 1온스인데 영수증은 66장입니다. 만약 영수증 가진 사람들이 일제히 진짜 은 내놔 라고 몰려들면 시스템이 그 자리에서 붕괴됩니다. 2026년 1월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의 한 딜러는 고객의 실물 인도 요청을 3개월 대기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멕시코 광산에서 다음 달 생산분이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개월 배기입니다. 여러분, 3개월입니다. 마트에서 쌀 사는데 3개월 기다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금고에 은이 충분하다면 왜 3개월을 기다려야 할까요? 슈리히의 한 프라이빗 뱅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보유하던 실물 500kg을 인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은행은 2주 후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금고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금고에서 급하게 빌려와야 했던 거죠. 뉴욕의 한 헤지펀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보유하던 은 선물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실물로 인도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거래소 답변이 걸작이었죠. 현금으로 정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실물 인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실물이 없으니까요. 66명한테 영수증을 팔아놨는데 정작 금고엔 은이 1개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영수증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진짜 은 내놔 라고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끝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화면에 뜨는 $100, $117는 영수증 가격입니다. 실제 은덩어리 값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상하이와 뉴욕의 40% 가격 차이입니다. 상하이 거래소는 반드시 실물로 결제해야 합니다. 종이 증서로 장난칠 수 없죠. 그래서 상하이 가격이 뉴욕보다 40% 비쌉니다. 진짜 은덩어리를 사려면 그만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이징의 한 자산가는 단언했습니다. 뉴욕 가격은 가짜고 상하이 가격이 진짜다. 동양의 거대 자본은 서구의 조작된 종이 가격을 비웃으며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전 세계의 실물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귀금속 딜러는 질문했습니다. 중국 본토 바이어들이 캐나다산 은발을 프리미엄 20% 얹어서 사간다. 가격은 문제가 아니다. 확보가 목표다. 이 기묘한 동서양 가격 차이는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종이시장과 실물시장이 분리되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독일 뮌헨 BMW 본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매팀장은 매일 아침 은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 물량 확보 가능합니까?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BMW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탑재 차량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이 무려 1kg이라는 겁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배터리에 비해 50배에서 70배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고체 전해질과 양극재를 연결하는 미세회로, 여기에는 은만큼 전도성 좋고 안정적인 소재가 없습니다. 은을 쓰지 않으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BMW가 연간 목표로 잡은 생산 대수는 30만 대입니다. 한 대에 1kg씩만 잡아도 연간 300톤의 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BMW만 게임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토요타는 2030년까지 전 차종의 절반을 전고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간 500만 대 생산한다면 그중 250만 대가 전고체입니다. 필요한 은이 2,500톤입니다. 혼다, 닛산, 폭스바겐까지 합세하면 자동차 산업에서만 매년 수천 톤의 은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장수성 태양광 패널 제조사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패널 한 장에 들어가는 은이 230mg. N타입 최신 패널은 구형 P타입보다 80% 더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은을 퍼부을까요? 효율을 단 1%라도 높이려면 은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최고인 은을 회로에 더 많이 바르면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태양광 산업은 현재 전 세계 은 생산량의 40%를 혼자서 빨아들이는 최대 수요처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태양광 공장에서 소비한 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억 5천만 온스에서 3억 온스. 무게로 따지면 약 8,000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태양광 설치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 정책으로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경쟁을 벌이고 있죠.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있는 AI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GPU는 구했는데 은 배선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게 보통 전기 먹는 하마가 아닙니다.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 데 드는 전력이 웬만한 소도시 한 달치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서버까지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 구리배선으로는 저항이 커서 전기가 열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은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 H200 GPU 칩을 뜯어보면 미세회로 곳곳에 은코틴이 박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경쟁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도 마찬가지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고정되어 있고 산업계는 비명을 지르는데 가격은 여전히 통제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연간은 생산량은 약 8억 온스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약 25천 톤 정도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는
독자 광산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구리, 아연, 납광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값이 2배로 뛴다고 광산이 은을 2배로 캘 수 없다는 겁니다. 구리가 필요해야 구리 광산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은이 나옵니다. 비유하자면 계란 노른자가 더 필요하다고 닭한테 노른자만 낳으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 은 생산국입니다. 연간 약 2억 온스를 생산하죠.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구리 광산의 부산물입니다. 은값이 아무리 올라도 구리 수요가 없으면 광산이 멈춥니다. 은도 같이 멈추는 거죠. 페루, 중국,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은 광산은 극히 일부입니다. 캐나다에 몇 개 있고 미국 네바다에 몇 개 있는 게 전부죠. 공급을 빠르게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소비 구조입니다. 금은 한번 채굴되면 보석이든 금괴든 형태만 바뀔 뿐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녹여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5,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가 차고 있던 금반지를 녹이면 지금도 금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이 0.3g 정도입니다. 폐기된 휴대폰에서 이걸 회수하려면 폐기폰을 모으고 분쇄하고 화학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 광산에서 새로 캐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러니 재활용률이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죠. 패널 수명이 다해서 폐기할 때 안에 박힌 은을 회수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으니까요. 매년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은이 약 5억 온스입니다. 무게로 15천 톤이 넘습니다. 이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양입니다. 금처럼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쓰는 순간 증발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남은 은의 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비금속 도매상은 30년 넘게 금과 은을 다뤘습니다. 그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금은 1000년이 지나도 금고에 그대로 있지만 은은 쓰면 사라진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종이 시장은 은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화면에 100달러, 117달러라는 숫자가 뜹니다. 하지만 실물 시장은 은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BMW 구매팀장은 3개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중국 태양광 공장은 프리미엄 30%를 얹어서라도 확보하려 합니다. 코맥스 금고는 80%가 증발했습니다. 상하이와 뉴욕의 가격 차이는 40%입니다. 이 모든 신호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 66대 1의 영수증 게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음악이 멈추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공급 부족입니다. 여러분, 6년 연속입니다. 런던의 한 귀금속 분석가는 매년 발표되는 은시장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6년 동안 똑같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공급 부족, 적자 지속이라는 빨간 글씨죠. 2021년에 1억 온스 모자랐습니다. 2022년에 1억 2천만 온스 부족했습니다. 2023년에 1억 5천만 온스가 모자랐죠. 2024년 1억 8천만 온스 적자였고 2025년 한 해만 따져도 약 1억 6천만 온스에서 2억 온스가 부족했습니다. 온스로는 감이 안 오시죠? 무게로 환산하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5천 톤이 모자란 겁니다. 6년간 누적 적자가 약 8억 온스, 무게로 25천 톤입니다. 전 세계 1년 생산량과 맞먹는 양이죠. 6년 연속 적자라는 건 매년 창고 재고를 까먹으며 버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코맥스 금고가 2019년 3억 온스에서 2025년 5천만 온스로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창고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2026년입니다. 삼성, BMW,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부문 수요만 연간 3,000톤 증가합니다. 유럽연합이 태양광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면 태양광 부문 수요는 연간 4,000톤 추가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 반도체와 배선 수요도 폭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은을 사는 데 쓰일 겁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6년 신규 수요 증가분이 최소 8,000톤입니다. 전체 생산량 25,000톤의 30%가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광산에서 은을 더 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70%가 구리광산 부산물이라고 했죠. 구리 수요가 폭증하지 않는 한 은 생산량도 못 밀립니다. 그럼 재고로 버틸 수 있을까요? 코맥스 금고에 5천만 온스 남았습니다. 무게로 1,500톤 정도죠. 2026년 추가 수요 8,000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6개월도 못 버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에서 가격은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직으로 폭발하죠. 2010년 히토류 파동 때가 그랬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가격이 3개월 만에 10개에서 20배 폭등했거든요. 공급망이 한계에 도달하면 가격은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됩니다. 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져 선제적 매집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BMW 구매팀장이 대기 명단에 오르는 순간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덩달아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공포가 공포를 나는 겁니다. 종이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1월 100달러 돌파는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상하이와 뉴욕의 40% 가격 차이, 3개월 대기하는 실물 인도, 80% 증발한 코맥스 금고. 이 모든 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66대 1의 종이 게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음악이 멈추기 시작했다. 의자는 단 하나뿐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히토류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가격이 3개월 만에 10배에서 20배 폭등했습니다. 당시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의 필수인 광물이었죠. 공급이 끊기자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은이 바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가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정부는 은을 중요 광물, 크리티컬 미네랄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리튬, 코발트와 함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 목록에 올린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중요 광물 목록에는 리튬, 코발트와 함께 은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석유나 히토류처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더 빨랐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은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위해 자국 은 자원을 보호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칩 제조의 필수인 은은 총알 없는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됐습니다. 유럽연합도 음을 전략 원사재로 분류하고 비축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이제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국가 간 쟁탈전이 벌어지는 전략 물자입니다.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가격을 결정하는 자원이 된 겁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은은 이상 시장 논리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 간 쟁탈전이 벌어지는 전략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고 비교적 효율적인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략 자원 시장에서는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국가 안보 문제,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히토류가 그랬듯이 말이죠. 종이 시장의 66대 1 비율은 환산이었습니다. 실물 이론스를 66명이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자는 단 하나뿐인데 66명의 사람이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은 모든 게 평화롭고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는 순간 단 한 명만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나머지 65명은 탈락하게 되는 구조죠. 2026년 1월 24일 음악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100달러를 돌파한 순간, 실물 거래량이 3배로 폭증한 순간, 아시아 바이어들이 프리미엄 40%를 얹어서라도 확보에 나선 순간, 이 모든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코맥스 금고의 80%가 증발한 지금, 3개월 대기하는 실물 인도 상황에서, 상하이와 뉴욕의 40% 가격 차이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은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한 지금, 시스템은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화면에 뜨는 117달러는 영수증 가격일 뿐입니다. 진짜 은덩어리 값은 상하이의 160달러입니다. 아니, 그것조차 시작일 뿐입니다. 히토류가 10배 뛰었듯이 은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종이와 실물의 괴리가 해소되는 순간, 66대 1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 가격은 지금의 상상을 넘어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재고 고갈입니다. 코맥스 금고
80% 감소는 시작입니다. 런던, 취리히, 싱가포르 금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9년 전 세계 거래소 금고에 쌓여있던 은이 약 5억 온스였습니다. 2025년 말에는 7천만 온수로 줄었죠. 85%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실물 프리미엄입니다. 상하이 거래소가 뉴욕보다 40% 비싼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물을 확보하려는 자와 종이 증서로 버티려는 자의 전쟁입니다. 이 프리미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초 10%였던 차이가 연말 40%까지 벌어졌죠. 세 번째 도미노는 산업 패닉입니다. BMW 구매 팀장이 대기 명단에 오르는 순간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선제적 매집에 나섭니다. 저 회사가 못 구하면 우리도 못 구한다. 공포가 공포를 나는 겁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장이 프리미엄 30%를 얹어 확보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다른 공장들도 덩달아 40%, 50%를 제시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확보 자체가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 겁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정부 개입입니다. 미국이 중요 광물로 지정한 순간 중국도 수출 제한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건 무역 분쟁이 아니라 자원 전쟁입니다. 2010년 히토류 때처럼 말이죠. 미국은 자국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내 광산 개발에 보조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산 개발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중국은 이미 확보한 은 비축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쌓아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와 남미에 은 광산 지분 확보에 나섰습니다. 독일,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페루와 멕시코 광산에 투자하고 있죠. 이제 은은 기업이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쟁탈하는 전략 물자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는 가격 폭발입니다. 히토류가 10배 뛰었듯이 은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2026년 1월 100달러는 시작일 뿐입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벤 60달러가 진짜 가격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낮을 수 있습니다. 런던의 한 귀금속 분석가는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은은 현재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었죠. 보고서는 공급 적자, 산업 수요 폭증, 재고 고갈을 근거로 단기적으로 온스당 142달러, 10년 내 200달러 돌파를 현실적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프랑스의 BNP 파리바도 같은 결론이었죠.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동시에 은 강세를 예고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신호입니다. 이들은 자기네 고객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함부로 전망을 던지지 않습니다.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은 시스템 붕괴입니다. 66대 1의 종이게임이 무너지는 순간 뱅크런이 터지듯 은런이 파질 겁니다. 영수증 가진 사람들이 일제히 진짜 은 내놔 라고 거래소로 몰려드는 순간이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2024년 은이 30달러일 때 3천만 원어치 은 ETF를 샀습니다. 편하잖아요. 클릭 몇 번이면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도 낮고 실물을 보관할 걱정도 없죠. 2025년 은값이 70달러로 오르자 수익률 130%에 흐뭇했습니다. 역시 은 투자 제대로 했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죠. 그런데 2026년 1월 미국의 한은 ETF가 실물 보유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감사 결과 ETF가 보유하고 있다던 은의 30%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만 있었고 금고는 비어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1억 온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7천만 온스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 부장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 ETF는 괜찮을까? 혹시 내 은도 잔고에만 있는 건 아닐까? 시스템이 붕괴되면 화면 속 숫자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닌가? 다음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ETF를 전량 청산했죠.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실물 은바 100온스를 샀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프리미엄 15%를 얹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종이는 불에 타지만 은덩어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김 부장은 집 금고에 은바를 넣으며 안도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손에 쥔 은덩어리. 시스템이 무너져도 이건 내 거다. 스위스 취리히의 프라이빗 뱅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이 은행 금고에 맡겼던 실물은을 자기 집 개인 금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막았던 뱅크런 기억이 생생한 이들은 이번엔 아예 시스템 밖으로 나가기로 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볼트런, 즉 금고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금고도 못 믿으니 자기 집 금고로 옮기는 거죠. 유럽과 미국의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지난 1년간 이런 움직임이 급증했습니다. 한 프라이빗 뱅크 자산관리사는 증언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고객들이 인출해간 실물은이 전년 대비 5배 증가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모두 같은 답을 합니다. 시스템을 못 믿겠다고요. 세계금위원회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고액 자산가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에서 특히 통화가치 하락과 미국 국가부채 리스크 논의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단기 시세 차익보다 세대를 넘어서는 자산 보호를 최우선에 둡니다. 그들이 선택한 자산이 바로 실물 귀금속이었습니다. 금과 은이죠.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금속 덩어리. 시스템이 무너져도 가치를 잃지 않는 자산.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 실버뱅킹 잔액은 2025년 1월 말 477억 원에서 2026년 1월 23일 기준 3,4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만에 7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실버뱅킹 계좌 수도 이달 처음으로 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수년간 16,000개 수준이던 계좌 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한 거죠. 실버바는 공급 부족으로 2025년 10월 20일 이후 모든 은행에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속 숫자는 환상이고 손에 쥔 은덩어리가 진짜라는 것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실물을 보유하십시오. ETF나 선물이 아닌 손에 쥘 수 있는 은덩어리입니다. 종이 시장이 붕괴해도 실물은 남습니다. 66대 1의 영수증 게임이 무너지는 순간 영수증은 휴지 조각이 되지만 은덩어리는 여전히 은덩어리입니다. 신한은행 실버뱅킹 잔액이 2025년 1월 477억 원에서 2026년 1월 3,463억 원으로 7배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실물이 진짜라는 것을. 실버바는 2025년 10월부터 전국 은행에서 품절되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온라인 귀금속 딜러, 은행 귀금속 창고, 조폐공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에서 20% 각오해야 합니다. 비싸다고요? 시스템 붕괴 시 그 프리미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하이와 뉴욕의 40% 가격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실물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프리미엄 20%는 오히려 싼 겁니다. 둘째,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맞추십시오. 100달러에 샀는데 80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셈 17달러에 샀는데 90달러로 조정될 수도 있죠.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부산의 한 은 투자자는 매달 월급의 10%로 은발을 한 개씩 사모으는 전략을 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12달러로 떨어졌을 때도 사고 100달러로 올랐을 때도 삽니다. 평균 단가를 맞추는 분할 매수죠. 적립식 투자가 안전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으로 조금씩 사모으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꾸준히 사면 평균 단가가 맞춰집니다.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죠. 셋째, 골드, 실버 레이시오를 참고하십시오.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비율인데 역사적으로 50 근처가 적정선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금이 5,000달러, 은이 100달러면 비율이 50입니다. 만약 비율이 70을 넘으면 은이 금보다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2024년 초 비율이 100이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은을 샀던 사람들은 2년 만에 5배 수익을 받습니다. 자산 배분도 중요합니다. 누구도 전 재산을 은에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대칭적인 상승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도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자산의 10%에서 25%를 실물 귀금속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파국적인 하락 위험 없이 의미 있는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 비율이죠. 1억 원 자산이 있으면 1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실물은에 배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신용거래, 옵션, 단기 선물은 자살 행위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에는 방향은 맞아도 타이밍에서 틀려 강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2에서 본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은값이 116달러에서 73달러로
37% 폭락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은 보통 방향은 맞추지만 타이밍에서 틀립니다. 그들은 바닥에서 강제 청산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눈물 흘리며 지켜보게 됩니다. 현물로만,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생활비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장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러도 생활에 지장 없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십시오. 변동성을 예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가격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폭락이 있을 거고 공포가 닥칠 것이고 투자 논리가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내가 틀렸나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바로 시험대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변동성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는 투자자만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파는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짓고 회복장을 놓칠 겁니다. 화면 속 숫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실물 자산을 차곡차곡 쌓는 지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은값이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80년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117.69달러까지 치솟았죠. 2024년 1월 20달러였던 가격이 2년 만에 5배가 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시장과 실물시장의 분리가 가시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상하이와 뉴욕의 40% 가격 차이, 80% 증발한 코맥스 금고, 3개월 대기하는 실물 인도, 국가 차원의 전략자원 지정, 이 모든 신호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66대 1의 종이게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음악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 2010년 히토류가 3개월 만에 10배 뛰었듯이 은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아니, 이미 가고 있습니다. 2024년 20달러에서 2026년 117달러. 2년 만에 5배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실물과 종이의 괴리가 해소되는 순간, 66대 1의 환산이 깨지는 순간, 가격은 지금의 상상을 넘어설 겁니다. 상하이 거래소의 160달러가 진짜 가격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낮을 수 있습니다. 런던의 귀금속 근속가는 온스당 142달러, 10년 내 200달러 돌파를 현실적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NP 파리바도 같은 전망입니다.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동시에 은 강세를 예고합니다. 2027년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소식을 발표하는 날, BMW와 도요타가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날, 유럽연합이 태양광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날, 지금의 117달러라는 은값은 전설 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태양광 패널은 계속 깔려야 하고 AI 데이터 센터는 멈출 수 없는데 공급은 절대 늘어나지 않거든요. 차트 분석으로는 설명 안 되는 미지의 영역으로 가격이 치솟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화면 속 숫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에 쥔 은덩어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종이 증서를 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물 금속을 금고에 넣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평생 다시 안 올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작된 종이, 시장의 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화면에 뜨는 117달러는 영수증 가격입니다. 진짜 은덩어리 값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음악은 이미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는 단 하나뿐입니다. 66명이 그 의자를 놓고 싸우는데 당신은 아직도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발밑에 진실인 실물 은을 움켜쥔 자만이 다가올 대전환의 승자가 될 겁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미래 인류 문명을 떠받치는 핵심 물질의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기차, 태양광, AI, 반도체, 이 모든 것이 은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2027년 양산 소식이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200달러를 찍었을 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년 1월 100달러 돌파가 정말 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일까요? 실물은을 확보하는 게 정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